먼저 211페이지에 몇 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끝자락에서 우리가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항할 수 없다 했었고요. 그러면 유치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뒤에 있는 유치권, 저당권 뒤에 있는 유치권, 체납처분 유치권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 게 상사 유치권이 있었다 해서 정리했었고요. 그 밑에 있는 2014년도 판례는 세무서의 그 체납처분 후에 들어온 유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14년도 3월달 판례인데요. 지금 체납처분의 압류가 돼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 개시 전에 그 민사 유치권을 유치권자가 그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 압류 다음에 들어오는 유치권은 뭐죠?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하니까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겠죠. 근데 왜 이 똑같은 압류에 해당하는 세무서의 체납처분 일 그때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건 오히려 이제 세무서에서 불만이 많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다수 의견은 우리가 일반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그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그 압류를 명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압류와 동시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데 그 우리가 반면에 국세징수법상의 그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우리가 체납처분에는 압류와 동시에 공매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체납 압류했다 해가지고 공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라는 거하고 그 민사 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로서 공매와 경매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에 압류가 있다고 해서 경매 절차에서 그죠? 이를 경매 개시결정 압류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경매 절차 개시돼서 적어도 경매 등기 전에 민사 유치권을 취득하는 그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건 아니다. 그게는 유치권을 죽으시고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행사할 수 있다. 항상 끝자락에서 내가 이게 예스인지 노스인지를 항상 끝자락에서 해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일반 압류가 되면은 경매를 반드시 진행합니다. 그죠? 진행하는데 이 세무서의 체납처분은 그냥 체납처분만 들고 나중에 공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 않냐. 그래서 아직 공매가 안 됐으니까 그 뒤에 유치권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약간 좀 공작한 건 있지만 하여튼 우리 결론은 체납처분 다음에 유치권도 되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권 탐험권 중에서 이제 질권하고 저당권 남았습니다. 자, 질권은 이제 우리가 질권이 뭐냐라는 것인데 이제 질권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까다롭죠? 거기 박스 밑에 한번 개념을 한번 보실까요? 질권이라는 질권은 채권자가 한마디로 돈을 빌리면서 채권을 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를 잡습니다. 뭘? 채무자나 제함자가 제공한 동산. 그러니까 동산을 담보로 잡는 거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권은 동산과 채권에 대한 걸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B한테 왔어요. 야, 내가 채권자예요. 내가 한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 1억이 필요한데 너 가진 게 뭐 있어? 그러면 아파트 있어. 그럼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가진 게 동산밖에 없어. 동산. 기계야. 동산. 또는 뭐죠? 가진 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이제 이때 야 그러면 너 동산 맡겨. 이게 옛날에 말하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지금 사람들은 기억 못하는 하여튼 애들에는 뭐 그죠? 재봉투 같은 거 그죠? 재봉투 같은 거 맡기고 한마디로 재봉투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죠. 무슨 소린가 그죠? 그래서 야 그거 맡겨라 나한테 담보로. 뭐 보통 예전에 뭐 대학 다닐 때 보통 술 먹을 때 시계 맡기고 그죠? 근데 시계라는 게 뭐 내가 술 먹다가 야 네가 나 후배 거 갖다가 네가 너 좋은 시계니까 네가 맡겨. 그래서 이 동산의 목적물은요 꼭 채무자 것도 아니고 관계 없어요. 갖다 맡기는 거죠. 그죠? 그다 제가 돈 안 주면 돈 안 주면 그죠? 돈 안 주면 갖다가 팔아야죠. 뭐 한마디 옛날에는 짜장면집 갔다 가서 한 20명 쭉 몰려가서 시계 맡기는 거죠. 그 좀 질권이지 그것도. 맡기고 안 주면 그죠? 너 어제까지 안 오면 너 알아요. 갖다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죠. 동산이라는 거. 그래서 따라서 동산은 일단은 동산 질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물건을 담보로 담는다는 걸 우리가 질을 담았어요. 질권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동산 질권은 일단 그 물건을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항상 채권자가 가지고 있죠. 그 물건을. 그죠? 가지고 있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요 다른 채권자보다 또 우선문제, 그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조문을 볼까요? 조문을 그 330조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 설정 계약의 요물성이 있다. 그 말은 물건을 넘긴다는 요물성인 것은 이제 물건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인도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331조 따라서 질권은 그렇죠.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우리가 질권의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3.3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안 되냐? 질권을 얘한테 넘기지 않고, 그죠? 점유계정, 그죠? 점유계정.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예컨대 뭐 기계를 내가 가지고 있고, 시계를 내가 가지고 있고, 자전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를. 그럼 자전거를 원래 넘겨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넘기는 건 그건 안 돼요. 질권은. 그래서 보시면 그 얘기죠. 그게 설정자의 대리 점유 금지입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권의 점유를 그건 안 됩니다. 질권은 일단은 점유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통 하죠. 이제 뭐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인데, 그죠? 보통 원래 넘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안 넘겼다. 그건 질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여하튼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조문에는 그 대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대리란 말은 점유 계정을 통한 실제 점유를 넘기지 않는 그런 방식에선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질권의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질권의 설정은 보통 법률로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양도 방법으로 합니다. 그죠? 권리의 양도 방법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질권의 내용은요, 일단 둘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질권 설정자가 되고요, 채권자가 질권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설정자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죠. 물건 주인이겠지. 질권 설정자가 변제기 전에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해서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변제기 전에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그렇지만 자 A하고 B 간에 내가 자전거 1,000만 원짜리 갖다 줬어요. 근데 변제기는 2015년
2015년 9월 말일이야. 아직 안 됐죠? 그러면 9월 말까지는 그 자전거를 갖다가 팔면 안 돼요. 채권자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변제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에 변제기 전까지는 그걸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이렇게 처분하는 것은 일종의 뭐죠? 그건 유지계약이에요. 유지계약. 그죠? 그게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변제기 후에는 할 수 있죠. 야, 너 여기 9월 30일 넘으면 것 갖다가 할 수 있어. 그건 일종의 그 대물 변제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9월 말까지 돈을 못 주면 그 물건을 줄게. 그건 둘 사이에 대물 변제를 하기로 한 거예요. 돈이 아니고. 따라서 민법은요, 아까처럼 유질계약. 다른 말로 변제기 전에 넘기는 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금지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만약에 양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건 가능하다. 그건 질권자 이익을 해야 하는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권은 어떤 인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는 질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용 수익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이제 A한테 와가지고, 야, 나 2억만 빌려줘.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호프집을, 자, 보증금, 지금 자기가 보증금 3억에다가 서울대 앞에다가 호프집을 하고 있어. 얘도 알아요, 얘도. 그러면서 야, 내가 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이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담보로 잡을게.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에는요, 상가 임대차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안에는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있죠. 호프집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의 이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용 수익권이기 때문에 질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요 상가 임대차 계약 자체의 보증금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질권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법무사가 완전히 그 내용 증명 하나 한번 써주고 완전히 꽝 해버리는 거야.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이런 거 써달라고 하면요, 잘 안 써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게 위험한데 얼마냐고 물어봐.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돈을 얼마 주겠어? 안 씁니다 그래야 돼. 그다음에 보통 고소장, 내용 증명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답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또 어렵고 까다롭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골 아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위험한 것도 있어요. 위험한 것도.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얘기예요. 잘못 써가지고 유도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에 대한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임대차 계약서 넣으시고 그런 것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은요. 자, 질권은 그렇지만 선언취득할 수 있죠. 선언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에 그렇지만 그 동산의 임차인은, 자, 우리가 남이 보세요. 지금 자전거를 갖다 빌려 쓰고 있어. 그 자전거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자, 임차인이 야, 내 거야 그러고 입질할 수 없죠. 그죠? 지금 여기서 동호회에서, 자, 자전거가 A 거예요. 근데 지금 동호회 회장이 갑이야. 잠깐 놓고 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 자전거를, 야, 내가 2천만 원짜리인데 너 알지? 와, 얘 다 알아. 비도. 이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거 내 건데. 그러면 내 건데 이거 질권 잡으면 안 되죠. 그죠? 왜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는 처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가 임차인이 제함자 했을 땐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속였어 이놈이. 그죠? 갑이
동호회장이 내 것처럼 그러면 제함자한테는 뭐죠? 선을 무과실 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선의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동사는 함부로 누구한테 밀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 판례 입증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입지 같은 경우 특히 입질할 때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는 입질할 때는 요 점유자가 선이다. 자기가 무과시다. 것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질의 문제 때. 그래서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근저리권. 최근에는 이제 근저리권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등기법상 이게 등기법상도 가능하죠. 바뀌었죠, 요새.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 장래 성립하는 채권 외에 또 그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있을 수 됐을 때 그때도 다수의 특정일 때 그때도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지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질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그렇죠? 증감이 있는 거죠. 5월 달에는 뭐 2천만 원 빌리고 9월 달에는 9천만 원 빌리고 다시 12월 달에는 빵 갚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근질권의 그 피담보 확정 시기는 언제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근질권은 그 근질권에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막 압류가 들어와요. 그 압류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질권자도 그 집행이 있다는 사실 알죠. 그때 알게 된 때 근질권이 액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3월 달에 5천, 7천, 9천이다. 그죠? 내가 채권을 3월 달에 5천만 원 빌려주고 5월 달에 5천만 원, 7천만 원, 다시 또 3천만 원 빌려줘요.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게 이렇게 합니다. 이적 범위 내에서. 그러면 5월 달에 알았다. 그러면 5월 달에 7천만 원 확정되는 거죠. 픽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죠. 자, A라는 사람이 채무자고, B가 채권자입니다. 얘가 이제 질권자죠. 물고 넘어갔죠. 그죠? 그랬을 때, 이때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또 다른 사람의 채권자가 여기다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가 들어와도 이 질권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권이 만약에 이게 1억이다 자기가 그럼 자기가 갑이 걸 거 아니에요? 너는 3천만 원짜리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7천만 원이야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그때 이게 근저권 같은 경우 얼마냐? 우선 네가 압류한 날짜 들어온 날짜가 7월이면은 7월이면 3천일 것이고 이게 5달에서는 7천일 것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근질권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다라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질권은 잘 안 나오는데요.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들게 딱 이게 뭐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안 돼가지고 좀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 자, 질권의 효력은요. 일단 목적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게 질권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또 뭐냐면 무상대의죠. 이 자전거를 그죠? 자전거를 갖다 넘겼어. 그죠? 근데 자전거를 갖다 넘겼는데, 갑자기 옆에서 잘 보관하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다 박살났다. 그러면 그때 보상금을 뭐죠? 당연히 질권자가 받아야죠. 원래 자전거를 팔아서 받았었는데, 자전거에 대위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왔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342조가 사실은 이 342조가요. 사실은 그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규정으로 가서 막 써먹는데 조문은 여기에 있어요. 질권에 있어요. 그래서 자 질권은 그 질물 그 물건이 멸실 훼손 수용으로 인해서 그 설정자 원래 주인이겠죠. 그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천만 원짜리는 그 자전거가 사고가 나서 없어졌어. 근데 배상을 받아야 돼. 그럼 그 배상금에 대해서 질권자가
대신받을 수 있죠. 그 받는 거를 우리는 무상대위죠. 그러니까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것이니까 자기는 물상대위죠. 그죠? 물론 그것도 그 보상금을 누가 뺏어가기 전에 압류해야 되죠. 그래서 질권은 항상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되지, 채무자한테 줘버리면 끝나니까 항상 미리 물상대위는 미리 해야 됩니다. 자, 질권에 대한 채권은 이제 주로 이제 돈에 대한 것이니까 그 범위가 질권은요 아주 넓습니다. 그 피담한 채권 범위가 원본 아까 1,000만 원에 대한 원본, 이자, 위약금, 또 심지어 질권의 실행 비용, 질권의 보전 비용, 아까 자전거 보전 비용 같은 거, 또 심지어는 뭐죠? 심지어는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아주 넓죠. 그죠?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이고 약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거기 그 뭐 실비, 보비 이렇게 옛날부터 다룰 때 뭐 객관식 할 때 원리위, 다시 한번 원금, 이자, 위약금, 실비, 실행 비용, 보전 비용, 그다음에 채불, 그다음에 하자 이렇게. 예, 그래서 됐죠? 보시고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 자, 권리질권 이제 아까 동산이고 권리 재산권 같은 것도 많죠. 재산권. 자, A라는 사람이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재산권이 있어. 뭐 골프형권도 있고요. 또 A가 뭐죠? K한테 받을 채권도 있어. 그죠? 또 배당금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B가 채권자인데, 너 가진 게 뭐냐 했더니, 야, 내가 채권, 이 K1한테 채권이 1억이 있고, 그죠? 또 뭐 재산권, 뭐 특권 같은 거, 조장료, 또 좀 있으면 내가 12월 말 되면 배당금 나와. 배당금. 그래서 이렇게 1억 있어. 재산권이 많아. 돈은 없지만, 그죠? 그러면 얘는 돈 빌려줄 수 있죠. 이런 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채권이고, 이 채권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죠. 다만 이때는 우리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채권 증서, 특허에 대한 것들, 배당금 수령증, 그다음에 채권 증서 이런 거를 넘겨주죠. 넘겨준 다음에 회원권도 넘겨주고, 그죠? 넘겨준 다음에 돈을 빌려주겠죠. 네? 그리고 또 넘겨준 다음에 또 얘가 또 이걸 또 누구한테 또 빌릴까봐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K라는 사람한테, 원래 줄 사람 K1한테 질권 설정했다. 둘 사이에 질권 설정했다는 요거에 대해서는 얘가 우선권이 있어. 요 채권에 대해서는 얘가 질권자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그죠? A가 B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다 라는 사실을 얘한테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 있는 걸로 통지를 해줘야죠. 마치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때 양도 방식은 채권 양도 방식으로 내용증명 통지해줘야죠. 확정해줘요. 따라서 그 345조에 질권에 대한 재산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서에 아까 나왔었죠. 사용 수익 목적하는 권리는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335조. 일단 질권은요, 동산 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적 효력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질권자한테, 그렇죠. 당연히 질권자는 그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질물을 인도받았으니까 계속 유치할 권리가 있죠. 물론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다. 만약에 나 몰랐는데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죠? 선순위 질권자가 또 있어. 라든지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양도함 같은 것들이겠죠. 예. 아무래도 또 질물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더라도요, 질물이 경매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인도해야겠죠.
폐가물 우속보이더라도 그 경매가 들어가고 있다면 그 질문을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333조. 자, 그러면 동산 지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그때는 질권자 순위가. 예컨대 자전거가 한 대가 3억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3억짜리 자전거에 대해서 그죠? 여기 B1, B2, B3 이렇게 지권자가 3명이야. 9천만 원,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니까 그 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자, 336조.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1번 얘기죠. 돈 안 주면 경매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안 주면 자전거가 탈 수는 없으니까 그 채권의 변제 받기 위해서 질문을 경매 놓을 수 있어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요, 그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질문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갖고요, 자기가 자전거 다 알아. 그럼 자기가 그걸 간이 변제 충당합니다. 표현만 아시면 돼요. 뭐 잘 나온 건 아니고요. 물론 이때 미리 지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또는 소정자에게 물건 주인이겠죠. 미리 통지를 해서 야, 너 언제까지 안 주면 나 이거 그냥 가질 거야. 간평해가지고. 그죠? 물어보니까 900이라고 하더라. 900만 원에 충당한다. 그죠? 이렇게 내용 증명 보냅니다. 340조. 질물 이해 재산으로부터 변제할 수 있느냐. 물론 지권자는요. 그렇죠. 질물에 대해서 변제받지 못하는 때 질물에 나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자전거 900이야. 그러면 질물에 의해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항에 이때 그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을 공탁 통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탁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자, 그죠? 이 물건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0만 원을 갖다가 했어요. 근데 자, 여기 또 A의 아파트가 있겠죠. 지금 아파트가 경매가 되고 있어요.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매가 막 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채권으로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른 지금 이 질물과 다른 물건이죠. 채무자의 다른 물건이 지금 경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채권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이거 여기서 받아가야지. 왜 우리한테 와? 그랬더니 옛날 그런 거지? 불안하니까 온 거야. 불안하니까 이게 1,000만 원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쪽에서 그래요. 이쪽에서. 야, 그러면 이쪽에서 채권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는 여기서 네 배당금이 지금 1,000만 원 나왔잖아. 그럼 1,000만 원 배당금 나왔으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요. 야, 1,000만 원을 공탁하세요. 그럼 법원에서 여기 아파트에 대한 이 B에 대한 배당금 1,000만 원을 공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나오죠? 다른 채권자들이 야, 공탁 청구하면 이렇게 1,000만 원 공탁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B가 나중에 이 동산을 경매하고 나요. 그리고 900만 원이야. 그러면 나중에 100만 원만 받아가면 되겠죠.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것도 얘들 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가 340조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그 2항에 질문보다 다른 재산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때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때 다른 채권자는 그죠? 질권자에게 너한테 배당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게 공탁 청구권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수험생들이 알기 사실 쉽지 않죠. 몰라도 붙습니다. 그죠? 4번에 아까 유지계약. 야, 유지계약이 뭐란 게 뭐냐? 그죠? 그래서
그건 한마디로 유지라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주 그러니까 뭐 주먹이 센 시대였으니까 힘센 사람이 그죠? 그냥 좋은 물건 있으면 야 그거 갖다 놓고 돈 써 그러놓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럼요. 그건 마음대로 팔아먹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가 같은 거 내 그림 갖고 싶어. 그 그림은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보관하고 있을게. 보관은 무슨 보관이야. 갖다 팔아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변제기 전에 갖다 팔아먹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폭리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39조가 보세요. 자, 지권 설정자는 그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해서 변제기 전에도 소유권을 넘기거나 법률에 정하지 않은 고는 질권의 처분을 약정할 수 없다. 한마디로 변제기 전에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설사 했더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분석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걸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그럼 처분한다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조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 유지계약은요, 상법상은 유지계약이 됩니다. 상거래는 돼요. 상거래는. 자, 그다음에 질권자의 전지. 자, 질권자가 만약에 이 A가 B한테 이제 1,0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 이 사람은 뭐 일종의 전당 보고 이 사람도 많아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주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물건을 잡아가지고 이자를 따먹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돈이 필요해. 그러면요, 이 물건을 여기 있는 물건을 다시 누구한테 전지할 수 있냐? 전지. 다시 넘겨주고 또 돈을 받는 거죠. 어차피 여기 9월 말까지 돈 줄 거니까 9월 말까지도 맡겨놔 이렇게. 그런 전질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B가 모든 책임을 진다면 되는 거 아니냐.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법에는 이게 뭐 학설이 있는데 뭐 학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책임 전질이란 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336조 보세요. 자, 전질권. 자, 질권자인 채권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서 나오죠. 자기 책임으로 질문을 전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전지를 하지 아니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에 대한 손해를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보통 화재 같은 것도 책임질 수 있어요. 콜라테럴.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지는요. 원래 전지는 보세요. 원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해 가지고 양도나 전대할 때 승낙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원래 채무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승낙 전질이 있고 승낙을 받아서 하는 전질, 그건 문제 안 되지. 문제는 지금처럼 B가 책임을 지면서 하는 전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낙 전질과 책임 전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책임 전질도 인정해버려요. 넘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다만 책임은 져, 그죠? 무슨 책임이요? 불가항력 손해도 책임져, 그런 얘기죠. 그러나 승낙 전질은요. 불가항력 책임은 안 져요. 승낙은. 계약 승낙했으니까. 그죠? 그 차이예요. 자, 전질했을 때도, 그러면 이게 물건이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신에 전질했다는 통지를 해줘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용권이죠. 자, 우리가 전질 경우에, 자, 지리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나오죠? 넘겼어. 그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은 전질로서 채무자나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일단 통지해줘야죠. 자기가 승낙 전질이든 김전질이든 내가 네 물건이 넘어갔어라는 통지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대한요건이고요. 또 이 양의 채무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할 때는 그때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대항할 수 없다. 자기가 지금 보세요. 자, A가 B에게 원래 물건은 보세요. A는 올해
9월 말까지만 돈을 쓰기로 하고 좀 했어요. 벌써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났네. 자, A, B가 돈을 갖다가 예컨대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5천만 원 빌리고, 그죠? 근데 이 물건을 다시 C가 책임 전질로 넘길 수 있죠? 그 내용님은 통지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A가 다시, 자, 지금, 8월 예컨대 20일이에요. 돈이 마련됐어. 그래서 B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돈 됐으니까 5천만 원 하고 이자 50만 원 줄게 내놔. 그러면 얘가 없으면 될 텐데, 얘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있으면. 무슨 소리야? 나도 전지하는데 12월 말까지 이자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지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할 때는 뭔가 복잡해지죠. 그죠? 따라서 그 이양이 그거예요. 저기 전지권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자에 갚아도 그 전지권자에는 대항할 수 없다. 한마디로 걔도 이자를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한이 3개월치 이자 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그냥 너무 오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보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넘어가 볼까요? 어느 쪽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전질에 있어서는 자, 질권은 아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불가항력 책임을 지는구나 정도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승낙 전질은 그렇지 않다. 그죠? 또 질권자가 승낙 없이 그죠? 우리가 내가 승낙 안 했다라도 전질을 했다고 안 돼라고 해서 질권의 소멸을 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까다로운 것은 권리 전질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을 질권으로 삼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공탁법 배울 때 그 질권 실행 방법으로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법 조문이 여기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일단 볼까요, 한번? 자, 345조에. 이건 권리전질입니다. 자, 질권은 아까 봤듯이 재산권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채권이라든지, 그죠? 특허권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아까 법률이라든지 주로 이제 아까 봤었죠? 그 A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 양도합니다. 그래서 주로 양도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물성. 이 채권 질권은 주로 채권 질권 뭐가 있을까요? 주로 채권 증서가 있어요. 그죠? 예컨대 B가 와가지고 갑이 와가지고 자 갑이 그한테 와가지고 야 나 1억만 빌려줘라. 가진 게 뭐 있어? 나 채권 많거든. 뭐죠? 임대보증금 대표적으로 임대보증금 채권. 야 이거 내가 임대 기간 끝나는 조건으로 반환했을 때 채권. 그죠? 또 토지 수용 보상금 채권. 그죠? 채권이 다 채권이죠. 또 손해배상 채권 같은 거. 뭐 보험금 채권 같은 거 받을 거 있죠? 이런 채권도 각종 많잖아요. 이런 채권이 그다음에 공탁금 같은 거. 그죠? 주로 집행공탁 했을 때 공탁금 받을 거. 근데 공탁금이 이게 배당이 12월 달 되면 나와. 그럼 이 채권을 널 줄게. 돈 좀 줘. 그러면 얘는 이 채권을 줄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둘이서 가까운 데서 물어보자.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채권 양도를 할 것인가? 질권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데 질권을 하자.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죠? 요 계약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보상 이런 계약서를 그죠? 채권 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요 채권을 얘한테 양도한다는 것은 통지하죠. 그거죠. 그 얘기. 그게 이제 우리가 얘는 요물성 아까 채권 증서를 줘라.
그리고 349조에 보세요. 특히 이게 채권 같은 경우는 뭐죠? 이러한 그 채권, 각종 지명 채권, 우리가 그 지명 채권에 대해서 채권으로 지칭된 것들이죠. 지명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설정은 누가 이 채무자의 설정자, 그 설정자가 450조, 마치 채권이 양도한 것처럼 제함 채무자에게 자 보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채권자고요. 얘가 채무자고 얘는 제함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삼 채무자다. 그래서 요 채권을 얘한테 양도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게 이 채권을 양도합니다라는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질권 사실의 통지를 해주거나 또는 아예 가서 제함 채무자한테 가서 승낙을 같이 할 수도 있죠. 3적 안에. 승낙을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승낙하지 못하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승낙하면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질권 설정했다는 그 통지를 확정일자로 그죠? 확정일자로 그 제함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내용 지명으로 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공정할 수도 있죠.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양도이죠. 모터가. 예. 그 다음에 하달표. 따라서 이제 개념. 물건이 아니고 권리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우리가 권리질권이다. 자, 그러면 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보통 채권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놔봐 가지고 주로 그것을 채권자인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렇게 생긴다. 그러면 판례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 제일 많은 게 이거죠.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확정받으면서 채권자한테 보통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안 줍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것은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문서는 아니다. 따라서 채권 증서는 아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이제 A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자기가 부천 사는데 내가 1억이라는 보증금 채권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법무사한테 와가지고 제가 얼마 받더라고요. 와가지고 내가 부천에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누군데 그 임대차 계약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얘한테 7천만 원만 빌리겠대요. 근데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아. 한 200만 원씩 주겠대요. 그게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이 계약서를 주고 직권 설정 통지해달라.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언제 주냐. 그래서 돈을 제가 내일 주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전화해가지고 이 계약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첫째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얘는 또 그러겠지. 내가 집주인한테 내 얼굴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 계약서가 어떻게 또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와라. 여기 살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믿죠, 사실. 이쯤 가져가 주민등록 옮길 수도 있잖아. 옮길 수도 있잖아. 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한테 통지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어요. 돈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제가 2건 해봤는데, 이 계약서를 가짜 만들어가지고, 보증금 탈취해가지고 그냥 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법무사가 만들어주면 또 이것도 때려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이, 여기서 이 갑이 집주인이 갖는 갑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이 이게 채권,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증서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임대차 계약이 됐다는 것이지 보증금이 있다는 증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그것은 그 채권 증서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어도 그죠? 그것은 채권 증서가 아니니까 질권은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판례 보시고요. 실상은 이게 채권 증서는 없어도 보통 계약은 됩니다. 우리 조문이 돼 있어, 조문이. 그걸 조율되는 것처럼. 넘어가서 자 216페이지입니다. 자 채권을 우리가 채권에 대한 직권 설정에서 자 채무자가 만약에 그 이의를 보려자는 선언했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질권 설정할 때, 자 이 채무자 이 집주인이 보증금 1억인데 전화를 했어. 했더니 집주인이 보증금 1억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보증금이 뭐죠? 만약에 1억이 아니고 9천만 원이었다. 실수했네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집주인은 세를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헷갈렸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이의를 유보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했을 때는 채무자는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로 대항할 수 없대. 대항할 수 없는 사유, 그죠? 예, 대항할 수 없는 사유로서 이한테는 대항할 수 있지만 대항할 수 없대. 그렇겠죠? 그 표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이게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표현 잘 보세요. 자, 채무자 여기서 설정자가 얘가 설정자고요. 얘가 채무자겠죠. 채무자. 그러면 우리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상가임대차가 이죠? 이 사람이 하필이면 또 101호하고 104호를 두 개 써요. 그죠? 하나는 커피숍이고 하나는 술 파는 데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삼자간에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삼자간에 보증금 양도한다고 써요. 그러면 이 집주인 채무자 쪽에서 나중에 보증금 줄 때 이거는 9천만 원짜리고 보증금이 얘는 7천만 원짜리야. 근데 지금 자기가 설정은 이걸 104호로 하고 있는데 이 집주인은 승낙하기를 자기는 9천만 원의 보증을 9천만 원에 대한 직권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9천만 원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받을 금액이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이거였던 거야. 104호라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104호에 대해서 얘한테는 주장 못하죠. 얘는 9천만 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서 자기가 이의를 잘못하면서 이의를 유보를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귀찮으니까 다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망에 하고 그죠? 예, 거기 이번에 채무자가 이의를 보려지 않은 선락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질권 설정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질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얘한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얘한테는 대항 못해. 이런 표현이 사실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이거 문제 나오면요. 짧은 시간에 짜증나 그냥. 근데 물론 하나는 대항이고 하나 있다고 없다 찍어도 돼요. 찍을 때도 있다 없다 찍어도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제가 그래서 그러려면 오해력이 넘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요. 맞추려면 오해력이 넘어야지 맞춰 또. 얘는 뭐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채권의 설정자는 양도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제함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잘못하면 못한다는 것이고요. 4번에, 계속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질권 설정에 대해서, 자, 채무자가 만약에 이의를 보려지 않고 승낙했어. 1억입니다. 라고. 그런데 질권자가 알았어. 얘는 잘 알아. 이게 9천인지 7천인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아무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어요.
하더라도 질권자가 그 내용을 알았거나 중과실 때는, 그죠? 그때는 신나까지 당시에 그 설정자의 생사로서 질권자에 해당할 수 있죠. 그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지급 효력. 두 번째, 지금 352조, 당연하죠. 그 실종 지권 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그렇죠? 자기가 보세요. 갑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고 설정을 해놓고 얘한테 지권을 설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 지권을 양도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죠. 그래서 자, 지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질권에 목적된 권리, 임대보증금을 소멸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변제권. 이 353조 때문에 사실은 채권, 질권에 대한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담보공탁 할 때 우리가 보통 공탁법상 그 담보공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써먹는 것인데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좀 그림 보면요. 자, A라는 채권자가 B한테 채무자입니다. 보통 채무자, 그렇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는 질권 설정자라고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에 또 여기다가 또 C가 또 있을 거예요. 대함 채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면 요때 자, 임대보증금에 만약 채권자 돈을 안 줘요. 질권자입니다. 질권자. 그럼 얘가 이제 처음에 설정할 때 질권 설정했다는 통지를 해줬겠죠. 내용증명으로 인감증명 첨부해서 통지를 했을 거예요. 요 채권은 나중에 임대기간 끝나면 얘한테 주기로. 그죠? 안 주면요. 안 주면 이때 어떻습니까? 안 주면 일단은 첫 번째는 직접 A가 C에 대해서 대위가 아니에요. 직접 질권자로서 내용증명 갔을 거 아니에요. A가 그래서 직접 청구했어요. 볼까요? 1항 볼까요? 조문에. 자,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대요. 직접. 그죠? 그러면서 2항에 만약에 그 채권의 목적이 금전일 때는요. 자기 채권 한도, 그죠? 자기 채권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질권은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공탁법에서도 담보 공탁자는요 직접 청구할 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주면요. 안 주면 뭡니까? 안 주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안 주면 뭡니까? 안 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 안 합니다. 그죠? 그 저당권 질권은 그 담보권 아니에요. 그 담보권에 의한 경매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질권에 의해서 질권이라는 계약서, 아까 계약서, 질권 설정 계약서 가져가서 뭐죠? 바로 질권에 의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얘한테. 그냥 금방 추심했어요. 그러니까 좋죠, 이게. 양도는 안 주면요. 왜 양도하냐면, 양도는 안 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질권에 의한 실행하니까, 그래서 질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354조였어요. 자, 질권자는 전조규정 외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 방법에 따라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대요. 그건 조문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행법 배울 때도 채권 집행의 방법은 뭐 민법상에 있다 말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렇게 해요. 근데 잘 안 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질권을 뭐하러 질권을 하겠어요. 그냥 평가하면 좋잖아요. 평가 안 봐도 되고 다른 거면 공증 받고 뭐 근데 이건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질권 실행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대위가 아니고, 그죠? 네, 두 가지.
자, 사망에. 그러면, 자, 우리가 다만 이런 말을 해요. 사망에. 근데 채권의 변제기가, 자, 여기 채권을 말합니다. 지금. 이 임대보증금 채권이라는 거 말했죠. 이건 질권자의 채권이죠. 다르죠? 질권자가 채권이 있고, 얘는 1억 끌려고, 얘는 2억이다 그러면, 이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기간 만료겠죠? 보세요. 자, 사망에 그 채권자의 그 채권, 내가 받을 채권, 라는 뜻이겠죠? 그게 질권자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는 지금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기간이 벌써 끝났어. 그죠? 이게 원래 나는 지금 12월 말일 날 받아야 되는데 10월 말일 날 끝난대. 그러면 A가 C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C가 그럴 거 아니야. C가 너는 기간이 지금 말을 하냐? 너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럼 뭐래요? 그러면 A가 뭐합니까? C한테? 그럼 민법상 뭐죠? 그럼 공탁을 해. 공탁해. 차당하게, 그죠? 왜냐면 얘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보세요.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들어간다면 질권자는 제함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질권자의 공탁 청구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 주머니 별치시고 요게 제일 어려워요. 어렵고 낯설다 그럽니다. 이걸 자꾸 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 저도 공부해봤지만 뭐 이게 아무리 깊은 공부를 해도요, 이름은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봐야 돼. 왜냐면 우리는 당연히 알게 돼. 왜냐면 집행도 배우죠. 공탁도 배우지. 그러니까 알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때 공탁금이 생기는 것이죠. 자, 사항에 채권이, 그렇죠. 물건일 때는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해서 항상할 수 있다. 자, 다시 하나. 그래서, 자, 중요한 건 1번은, 그래서, 질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구나, 다이렉트로. 그죠? 따라서, 채권질권일 때에 있어서, 그 입질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적 물건일 때는, 아예 물건 나한테 줘!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근지권에 대한 확정은 도대체 근지권은 언제 됩니까? 이건, 우리가, 저 끝에, 2009년도 맨 끝에 봤던 거, 다른 사람들이 보세요. 오른쪽에 2009년도 판례에서 보면 맨 밑에 있죠. 근지권에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 제함자가 압류 절차가 개시했을 때, 즉 근지권의 채권은 근지권자가 그러한 그 강제 집행 사실을 알게 된 때 확정된다. 이게 만약에 근지권이라면요, 여기 또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을 때다 이거죠. 그죠? 보시고 저당권 보겠습니다. 이제 저당권은 너무 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당권 두 가지가 보는데 저당권과 근저당권 보게 됩니다. 자, 356조입니다. 자, 저당권도 똑같죠. 아까처럼 그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채무자나 채무자. 이거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점유를 이전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부동산을. 그래서 점유는 놔두고 그냥 교환가치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즉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담보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이죠. 그죠? 다만 이제 이때 부동산은 채무자 것이 있고 제3자 것이 있죠. 그죠? 근저당 357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죠? 채권 최고액이 10억이다. 그리고 그 채무가 언제 될 건지 모릅니다. 채무의 확정은 장내 보류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을 하고, 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 채무는, 그죠? 0이 됐다가 또 옮겨졌다가 해서
별도의 영향치 않습니다. 성립. 일단은 채권 채무자끼리 또는 물상보증인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 이제 부동산이고요. 자, 일단 360조에 보면요. 그 박스 보실까요? 박스에 우리가 아까 질권의 피담보 채권하고 그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하고 있었죠? 그죠? 그게 차이점을 잘 보세요. 차이점 뭐가 차이 나나? 그죠? 예. 아까 그 334였던 것 같아요. 그죠? 334죠? 예. 자, 뭐가 사라져요? 자, 실비, 보비 빠지죠? 그러니까, 실비.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질권 실행 비용과 저당권 실행 비용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그건 같은데, 우리가 써놓으세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 근저당권은 질권 실행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218페이지에. 근저당권은 보통, 근저당권의 경매 비용은 뭐요?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배당금에서 제일 먼저 주죠. 제일 먼저 주는 건 알아서 주지.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서 주죠.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되지만, 비용 주죠. 그죠? 배당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과 차이점은 보존비용. 이 보존비용이 들어가요. 보존비용 차이점이. 박스 보세요. 박스, 밑에 박스, 가운데 박스. 가운데 박스, 밑에 내려와서. 가운데 박스요. 책 보실 때, CR은 책을 보실 때요. 일단은 너무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겠죠? 네. 그러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주로 보존, 하자, 그거 다르죠? 보존, 하자. 그렇게 외우기도 해요. 보존 비용하고 하자 비용. 그죠? 아셨죠? 그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360조. 저당권은 그 원리 위, 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지연이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 이행기일 후 1년분.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1년분만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구순이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근저당권은 경마도 받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저당 토지인데요. 그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비칩니까? 대해서 아니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고요. 특히 다른 사람이 축조한 건물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 수목. 자, 수목도 저당권이 되는데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별도로 보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에서 나오게 되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취득권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당권이 압류를 해야만 있어. 그러니까 저당권이 압류하기 전까지는 설정자, 즉 그 주인이 갖는 거야. 맞죠? 표현이? 그리고 우리가 민법상 저당권에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종문에 별로 제한이 없어요. 뭐 어떤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당권 밑에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 안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행 가서 돈을 한 푼도 안 빌려도 저당권 등기 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 가가지고 야 다음 달에 나 10억 꿔줘. 지금 일단 설정해보면 은행은 그냥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등기부만 나는 한 푼 안 썼는데 올려가.
돈은 다 한 달 나오는데, 그죠? 예, 그건 채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거기 그렇듯이고요. 저당권은 법률에 의한 경우도 되고요. 아니요, 법률의 규정도 있어요. 그죠? 규정도 있고요. 저당권의 실행 방법은 경매. 우리가 저당권의 실행은 사실은 경매가 맞는데 실제로 뭐죠? 그 유저당, 그죠? 아예 저당물의 소유권을 주기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돈 빌리면서 야 저당권 널 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지권에 대해서는 안 되죠. 내가 돈을 빌리면서 동산을 주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줘도 돼요.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땅인데 땅이 100만 원짜리인데 빌린 건 1000만 원이에요. 그건 그냥 주기로 했대. 그거는 유저당이야, 유저당. 그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더 그 방식을 더 알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를 좀 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상담하면서. 아셨죠? 그런 표현.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지금 채권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원래는,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려면 그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에 대한 소송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줘.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도 거기에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미쳐요. 그죠? 또 이런 설정에 대한 그 청구권은 다만 대여금하고 별개니까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미친다는 것이 거기 있고요. 5번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접수일자를 바꾸면 안 됩니까? 그죠? 등기부에 저당권의 접수일자를 변경하는 소로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건 실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보시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저당권은 뭐죠? 그 채무자가 세우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물상보증인이 세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끝에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채권의 확인의 소를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보강하죠.